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NU 트루스 포럼입니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녁 식사 못하신 분들은 뒤쪽에 보면 김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밥으로 허기를 달래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가 마이크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앞쪽으로 와서 앉아 주시면은 좀 더 또렷하게 목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앞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진행해 주실 분은 조원일 대사님이신데요. 저 서울법대 졸업하셨고 유엔 차석대사로 일하셨고, 그리고 나서 원래는 유엔 대사,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하셨어야 될 일을 원래는 조원일 대사님께서가 하셨어야 되는데 9.11 테러가 발생을 하면서 뉴욕 쪽에서 긴급하게 처리하실 일들이 많으셔서 뉴욕 총영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베트남 대사로 봉직하셨는데요. 여러분들 김평우 변호사님 아시죠? 예, 김평우 변호사님하고 아주 절친이십니다. 법대 동기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조원일 대사님께서 베트남 대사로 계시면서 아주 베트남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아주 현격하게 관계를 개선을 시켜주셨는데요. 베트남에서 우호 훈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호 훈장을 베트남 정부가 수십 년 동안 세 번째로 하사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참 이렇게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조원일 대사님 오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은 저희가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오늘 강연은 크게 저희가 세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베트남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은 저희가 베트남에 대해서 한 20-30분 정도 강연을 진행한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질의응답을 받고 또 다음 세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취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조원일 대사님께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뵈니까 아주 특별히 감사하고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계산해 보니까 50년이 넘었군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군데 외국에 11번 나가서 외국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그렇게 자주 오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감회가 많고 아주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베트남 대사를 한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사실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 전혀 모르고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거기서 처음 부임했을 때 호주에서 온 관광객을 하나 만났더니 어떻게 왔냐 했더니 관광을 왔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세계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서 찾아왔는데 자기가 보니까 정말 신비스럽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어디가 신비스러운지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미국의 초대 대사가 부임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세계은행 대표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베트남에서 3년간 근무하고 나서 떠난다고 하길래 우리 점심 좀 같이 하자 해가지고 만나서 당신이 3년 동안 근무했고 월드뱅크의 대표라는 자리가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니까 당신이 배운 걸 나한테 다 넘겨주고 가라. 우리 동맹국이 아니냐. 그래서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평가하기를 자기가 보기에는 앞으로 아시아에 있어서 패권국이 될 수 있는 나라, 경쟁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될 거로 본다. 물론 중국이 하나고 하나는 베트남이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시아를 제패할 나라는 중국보다 베트남의 찬스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트남이 그렇게 그 정도인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베트남 대사 생활을 3년을 하고 이제 마치고 왔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매일 하는 일이 많고 하지만은 조금씩 공부도 해가면서 배웠던 게 보면 역사 같은 걸 좀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깜짝 놀란 것은 베트남이 966년에 남송하고 큰 전투를 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독립을 선언하는데 그 이후에 하여튼 중국의 모든 왕조는 반드시 베트남을 침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우선 남부에서는 쌀을 산모작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동남아로 가는 관문입니다. 베트남이. 그 몽골 시대에 원나라 시대에 쿠블라이 칸이라고 그 징기스칸 손자가 유명한 손자가 이제 영토를 제일 많이 넓힌 사람이 쿠블라이 칸입니다. 쿠블라이 칸이 베트남을 2번 침략을 하는데 자기 아들 토곤이라고 왕자를 보내서 침략을 하는데 올 때마다 2번 다 50만 대군을 끌고 옵니다. 50만 대군을 끌고 와가지고 근데 2번 다 베트남군에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베트남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인데 이 장군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할롱베이라고 베트남에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 그 전 밑에 그 하노이 쪽으로 들어오는 그 강 하구가 거기 있어요. 거기 있는데 거기서 전투를 하는데 그 장군이 하는 뭐라 그럴까 인격이나 학식이나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무슨 조류 같은 걸 이용하고 하는 전술 이런 것들이 우리 이순신 장군하고 대단히 흡사하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배도 큰 배가 들어오는데 아주 조그만 나룻배 같은 걸 타고 베트남 병사들이 해서 2번이나 제압을 하고 근데 베트남은 전쟁을 하면 아주 그 게릴라들이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상비군이 많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일 적게 쳐들어올 때 30만 정도가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면은 50만 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베트남은 상비군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몇천 명. 근데 중국 군들을 다 제압을 합니다. 제압을 하는데 주력이 역시 게릴라들이에요. 농민들입니다. 근데 이 베트남에 들어가면은 전쟁해서 이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게릴라 전법으로 해서 이긴 역사가 벌써 1100년쯤 돼요. 독립을 할 때서부터.
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만씩 들어와가지고 40만 정도가 죽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베트남에 있어서 군사 전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대다수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번 10년 만에 한 번 들어오고 20년 만에 한 번 들어오고 그러지 않아요. 150년, 200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한 역시 150년쯤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베트남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 하여간 그런 전쟁을 치르면서 베트남 국민들이 엄청난 그 희생과 땅이 엄청난 한 150km 정도 국경에서부터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 후퇴할 때 초토화 작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중국 침략군에 이 보급로를 길게 늘려놓은 다음에 이제 게릴라들이 가서 여기저기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 불시하기 때문에 쭉 늘어선 중국군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하고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군대가 대개 한 10만 이렇게 모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그 군대가 이제 하고 게릴라 민병대가 합동작전으로 해서 괴멸을 시키는 이런 작전으로 해서 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왔는데 또 놀라운 것은 10세기에 처음 이제 중국 남송 그 당시 남송인데 남송군을 그렇게 무찌르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베트남 왕이 나는 황제다. 북쪽에는 중국 황제가 있고 남쪽에는 베트남 대국의 대베트남의 황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동등하다. 그렇지만 베트남 사람들이 외교를 또 잘해요. 중국하고도. 대단히 아주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왕을 시켜가지고 중국에 가서 조공을 바쳐라. 중국에 가서 조공 바치는 일이며 기타 외교 문제는 왕이 처리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나라, 대등한 나라다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아주 상당히 감명 깊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참고해야 할 사항은 베트남도 중국에서 특히 1000년 전 이럴 때 중국 문명에서 좋은 것은 다 받아들입니다. 예컨대 1070년에 성균관이죠. 국자감이라고도 하고 하는 걸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폐쇄주의를 지향하고 이 무렵에 또 이제 과거제도도 도입을 합니다. 과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844년 동안 과거제를 실시했는데 합격자가 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2.3명. 3년마다 한 번씩 과거 시험을 보는데 한 7명씩 이렇게 합격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2조 때 어떻겠나 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2조 때는 한성판윤,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1,419명입니다. 근데 뭐 평양감사 무슨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제 아는 친구가 성균관 대학교 총장을 해가지고 또 성균관 거기에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 문묘 아니면 국자감이 들어온 이후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1,450명쯤 되더라고 그래요. 계산을 해봤더니 2조에서는
아마 한 20, 30배 합격자가 한 많게는 뭐 그보다 더 훨씬 많이 이제 과거에 시험을 합격시킨 모양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 이 과거 오실 때 그 당시에도 보면 한 15,000명이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는데 2시간 만에 합격자가 발표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시험을 많이 하고 제가 해봤더니 많은 사람한테 합격 증서를 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매관매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종 때 아주 극심하게 어떨 땐 한성판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왕실의 경비로 이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에서는 원님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원님들은 거점 도시에서 중요한 거점 도시에서 업무를 보고 중죄 소유권 분쟁하고 중죄만을 맡아서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소소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은 전부 다 마을에서 자치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자치도 한 9명, 10명 되는 지도자 회의에서 했다는데 원로가 3명, 그 다음에 아주 젊은 신예 지식인 3명, 그 다음에 재산가가 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데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었습니다. 중국이 제일 이제 베트남이 애를 먹은 나라는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였는데 명나라 때는 베트남이 20년 동안 싸웠어요. 근데 20년 싸워가지고 결국은 명나라를 쫓아냈는데 이 명나라에 보니까 아까도 제가 이순신 장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순신 장군 같은 지략과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또 어떤 사람들은 베트남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영웅의 나라, 영웅들이 살아서 숨쉬는 나라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참 동안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나라구나. 영웅들이 많은 나라구나. 그래서 명나라 때도 뭐 아주 시골에 뭐지만 똑똑해가지고 뭐 이렇게 양자를 누가 들여와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다고 그러는데 아주 시골의 출신 사람인데 아주 전설적인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또 다른 게 우리하고 많이 다른 게 이러한 천재적인 장수들이 나와가지고 국난이 있을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중국하고 싸워서 이기는 천재들이 많이 나왔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는 문물을 구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역사상 치명적인 약점이 문과 무를 갈라놓은 게다. 그래서 탁상공론에 주로 세월을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진 이유도 중국에 개인의 자유가 있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법치가 대단히 미약합니다. 뭐 진나라 시대의 상황이라는 사람이 법치를 해보려고 무척 노력을 한 적이 있고 한다는 건 저도 아는데 법치의 역사가 짧습니다. 유학의 중심이 공자, 맹자 두 분이신데 그분들이 유학의 중심, 원조 이런 분들이 강조한 게 덕치였어요. 덕치라는 것은 인치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아주 덕을 많이 쌓아서 아주 덕을 많이 베풀어라 하는 이런 건데 이런 가치 가지고는 베트남이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었다. 앞으로는 어떨 것이냐? 앞으로 과연 우리 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이 G2라고 그러는데 G2라는 말이 없거니와
G2가 아닙니다. 중국은 근대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유주의, 과연 중국에서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근데 그거 없이 중국이 큰 나라가 될 건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서양의 민주주의, 공화주의는 아테네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테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역사가 2500년이나 돼요. 자유, 공화주의의 기본이 자유거든요. 자유. 거기다가 현능주의라고 그래가지고 민주주의 가지고는 불안하니까 현명한 분들이, 현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원로원, 국회 이런 데를 시도하고 그다음 정부의 중요한 부서들을 맡아서 잘 운영을 하고 외교도 하고 국방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합쳐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중국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할 텐데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착시키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100년? 아니면 300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싱가포르의 국부이신 리관여 수상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리관여 같은 분은 아주 대단히 위대한 분입니다. 아주 비난한 한 항구 마을, 어촌 마을에서 지금 소득 수준이 거의 6만 불 정도 되는 이런 나라를 건설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중국 화교입니다. 화교인데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해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중국은 제가 케임브리지에 유학할 기회가 있어서 케임브리지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숭동에서 있을 때 다녔는데 그 케임브리지에 제가 가서 처음에 가가지고 한 도시 전체가 대학인 걸 보고 서울대학교 학생들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아주 의리의리하게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다니던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케임브리지라는 조그만 대학이 거기 때 학생이 9,000명밖에 안 됩니다. 케임브리지가 서울대학교에 100배는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불쌍하다. 우리도 언제 이런 날이 언제나 올까?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대학을 만드는데 여러분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 만드는데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버드 대학은 최근에 하버드 대학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은 노벨상 받지 않은 사람은 교수로서 임명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나올 때까지 교수직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중국 얘기는 여기서 하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시죠. 제가 또 서양의 과학이 소위 실증적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러는 프란시스 베이컨이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국 앙글로삭슨에서 과학이 발달한 게 이제 그 귀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전히 데카르트식으로 논리 아니면 이성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경험, 체험, 본인이 체험한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체험을 그냥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아주 면밀하게 아주 케어풀한
그 observation, 경험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추측을 해가지고 그 가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계속 증명을 해야 된다. 베이컨이 거기에 뭐 원조다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그러면서도 계속 의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앙글로삭슨, 저 미국에 8년 근무를 했는데 과학에 뭐 뉴턴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발견한 거 그 결론은 데카르트하고 카르테지니안이라고 해가지고 순수하게 소위 이성으로는 한 논리를 만든 거. 예컨대 뭐 공산주의 이런 거 그런 거죠. 계속 실험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과학의 결론은 항상 임시적인 것이다. 중간 결론이다. 뭐 제가 과학은 잘 모릅니다만은 뭐 뉴턴이 나와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 세계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다 이런 걸 알아냈다. 그래서 뉴턴이 또 바이블을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뭐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좀 진리를 어떻게 찾는 걸 알아낼까? 그래서 이 우주의 비밀, 인간 세계의 비밀 이런 걸 찾아보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자유를 또 뉴턴이 주창을 하고 그걸 존 로크나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3대 대통령이 자연의 법칙이 프린시피아라고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뉴턴이 그걸 찾아냈다면 인간 세계의 섭리, 인간 세계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인간을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자유다 하는. 그래서 이 자연과학하고 철학하고 아주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도 제가 미국이나 영국에 뭐 제가 카나다에도 뭐 살고 뉴질랜드에도 살고 그래가지고 영연방 국가 앙글로삭슨 이런 데서 뭐 싱가포르까지 합쳐서 20년 살면서 깨우치게 됐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변호사님 그 강연록에 그 베트남 전쟁 관련된 것들을 많이 준비해 주는데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질문 드리면 아 그래요? 예. 아니 지루하실 것 같아서 베트남 전쟁 그거 조금 설명할까요? 관심 있으세요? 네. 예, 월남전 아니면 중국 옛날의 전쟁? 월남전. 월남전도 그럼 같이 할까요? 그럼 월남전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있으면서 대사하면서 베트남 지도층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지내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한 1년 반 동안은 상당히 어렵게 지내다가 왜냐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베트남 정부에서 베트남에서 누가 어퍼핸드 그러니까 개혁을 할 거냐 말 거냐 개방을 할 거냐 말까 하는데 소위 그 발언권이 훨씬 센 데가 뭐라 그럴까 군하고 공산당이었어요. 행정부는 100% 베트남이 살 길은 개혁 개방밖에 없다. 이 호치민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이 호치민 얘기부터 조금 하고 나서 전쟁 얘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호치민 주석은 베트남 사람들이나 국민들이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베트남 역사가 4,000년쯤 되는데 4,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넘버원 지도자다 하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치민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두 분 다 대단한 천재들입니다. 호치민 이승만 박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로 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승만 박사는 세계적으로 지난 한 200년간에 내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지도자다. 나라가 신통치 않아서 그랬지. 제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거기 뭐 근 200개국이 회원국입니다. 그러면서 200개국 뭐 정상들이 와가지고 연설하는 것도 들어보고 했는데 단연 이승만 박사가 최고다. 참 우리가 그리고 유럽 어느 대통령 예컨대 무슨 내가 보기에 모르겠어요. 링컨 대통령, 조지 워싱턴, 아니면 뭐 토마스 제퍼슨. 미국에서는 주로 링컨 대통령 넘버 원, 그다음에 넘버 투는 조지 워싱턴, 그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 뭐 이렇게 치는데 하여튼 그런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는 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호치민 주석도 대단했습니다. 우선 그것은 뭐 선원으로 배에 이제 유럽 배에 올라타 가지고 그 조리실 음식 만드는데 그 뭐 보조 뭐 이런 거 하면서 파리, 런던, 뉴욕, 뭐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그러면서 한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뭐 다스 카피탈도 읽고 코민테른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코민테른의 식민지 지역의 무슨 젊은이들, 청년들 거기에 무슨 그런 거 다루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그 사람이 제일 흠모하고 이상으로 삼은 건 미국 헌법입니다. 미국 헌법을 1945년에 독립을 선언하면서 그때 또 일본이 거기 점령하고 있었는데 OSS라고 CIA의 전신이에요. 거기에 요원들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1941년에 부호구엔잡을 시켜가지고 베트남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초기 사령관 중에 제일 먼저는 부호구엔잡 장군이고 그 다음엔 미국 OSS 대원이 거기 사령관도 했어요. 그리고 1945년에 독립선언하면서 미국하고 동맹을 좀 맺자. 루즈벨트 대통령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45년 4월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아주 병약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묵사를 했습니다. 왜 묵사를 했느냐 하면은 역시 그 당시에는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처음 진출을 하는데 국제 정치에 미국은 개입을 그전에는 별로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유럽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할 수 없이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제 군대를 파견했는데 2차 대전 때는 뭐 아주 더 본격적으로 했죠. 근데 이제 처음으로 세계 외교 국제 정치에 관여를 깊이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동맹국이 역시 유럽의 동맹국들입니다. 영국, 프랑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획기적인 전후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1차 대전 때는 독일한테 엄청난 양 배상금을 물려가지고 배상금 갚기 시작하면서 1922년에 인플레이가 한 해 동안의 인플레이가 180억 %입니다. (180억 %) 상상이 가세요? 그 조폐 공장, 돈 찍는 공장을 전국에 1000개를 24시간 돌렸다고 그래요. 뭐 하루에 뭐 10%씩 15%씩 올라가니까 아니 여기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하루에 한 며칠 만에 그냥 통화량이 뭐
통일량을 2배로 늘려야 되고 그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치가 결국은 등장하는데 이 획기적인 거 이런 그걸 루스벨트 대통령이 해가지고 독일을 4조각으로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영국 불란서 러시아의 주장이었는데 뭐 워낙 미국이 그때는 결정적인 걸 했으니까 아니다. 민주화 시키면 된다. 배상금 그런 거 없다. 전후 복구 지원을 승전국이든 패전국이든 다 똑같이 한다. 그리고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하려고 했는데 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유명한 그 아틀란틱 차터. 그럼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이 전쟁 끝나면 식민지는 전부 해방시킨다. 그거 약속할 때까지 확답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틀란틱 차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호치민이 그렇게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이걸 도와줄 수가 없죠. 더군다나 이제 불란서가 다시 2차 대전 끝나는데 베트남으로 들어온다는 걸 미국이나 영국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식민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했는데 불란서가 굳이. 근데 미국이 영국도 그렇고 그걸 정말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이제 나토 문제가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에서 이제 집단 유엔 헌장을 채택해가지고 집단 안보 체제를 하거든요. 뭐냐면 군축을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각국에서 무기들을 다 줄이고 그 대신에 침략을 받았을 때 집단적으로 안보를 유지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그래서 제가 베트남 요인들한테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친해지니까 너희는 재수가 없다. 너희는 재수가 없어서 왜 해필이면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이 모양이 이 꼴이 됐느냐. 응?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을 한 덕에 지금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소득이 10,000불, 20,000불 지금 30,000불 가까이 되고 근데 제가 대사할 때 베트남 사람들 소득이 3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져서 그런 얘기 농담을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울에서 해외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데 저도 정말 그렇지 않나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05년에 한국이 이제 일본에 보호국이 됐을 때 고종이 이제 이승만 박사를 감옥에서 죽이려고 그냥 그랬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훌륭한 대감님들이 이승만 박사 살리려고 해서 꾀를 내가지고 아주 미국에다 특사로 좀 보내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내요 이승만 박사를. 그때 그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국무장관을 만났는데 그분이 자기가 듣기로 한국도 하느님이 대단히 사랑하시는 나라라고 들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아마 그 루스벨트 대통령인데 세오도 루스벨트였을 겁니다 아마. 그걸 만나는 것까지 주선을 해주겠다. 근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근데 그 무렵에 이제 1941년에 베트남 인민군을 보고 이제 장군이 창설을 했고 대나무 숲 속에서 이 대나무 죽창을 이렇게 든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한 25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창설을 했는데 1946년에 중공군 일개 여단이 장개석군 국민당군을 피해가지고 베트남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베트남 군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1947년은 월맹군이 5만 정도로 늘어나고 49년에는 이제 모택동이 중국을 전부 공산화시켰으니까 이 중공군들이 베트남 국경에 다 배치가 돼요. 1950년에 스탈린이 모택동한테 베트남을 지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은 아주 잘 됐다. 자기가 아시아의 제국주의 기지가 이제 대만하고 한국하고 베트남이 있는데 자기는 이런 나라들을 아주 해방시키는 해방전선을 만드는데 자기가 챔피언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베트남군 7개 사단을 중무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합니다. 보병사단 뭐 5개에다가 기갑사단 뭐 그리고 다른 것들이요. 근데 1954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엔비엔후 네, 후겐잡 장군이 디엔비엔후. 근데 그 지역은 이제 산악지역은 되게 소수민족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소수민족들이 역시 그 베트남 사람들하고는 달리 충성심이 약하거든요. 그거를 베트남의 충성을 바치게 하는 작업을 10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주 비밀을 잘 유지해가지고 불란서군이 베트남의 이 소위 병력하고 장비 이런 거에 아주 굉장히 엄청나다는 걸 전혀 모르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베트남군이 승리를 하는데 이것이 아마 아시아 사람들이 특히 유럽 열강 불란서 정도 되는 나라하고 싸워서 이긴 거는 처음 있는 그런 일이 기억이 됩니다. 보군제프 장군은 베트남 사람들 말로는 인류 역사상 10대 장군, 알렉산더 대왕,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오로지 베트남에만 장수 2명이 거기에 낀다. 그래가지고 몽골 그 사람은 자격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몽골이 베트남을 점령해가지고 그걸 베트남을 기지로 해가지고 동남아를 차지하고 여기서부터 바다로 유럽으로 진출하는 걸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막아준 게 이제 쩐흥다오라는 장군인데 쩐흥다오 장군하고 포구엔잡 장군이 세계 인류 명장 10대 명장 중에 두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2차 베트남 전쟁 이건 이제 미국하고 하는 전쟁인데 미국하고 중국, 소련, 베트남 월남이 들어가긴 하지만 월남은 뭐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좀 형편없는 도저히 이건 군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어요. 1959년에 이제 남부에다가 베트콩을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월맹군들이 이제 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또 베트콩 외에도 NLF라고 National Liberation Front라고 해가지고 그걸 또 월남에다 이건 뭐냐 하면은 통일전선 전략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서울대학생, 고려대학생 뭐 이런 사람들 포섭해 가지고 다 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것도 만들고 61년에서부터 63년까지 월맹군이 4만 명이 월남에 침투합니다. 또 하나는 라오스하고 그 캄보디아를 거기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 가지고 또 3, 4만 명을 침투시킵니다. 그러니까 급속히 월맹군들이 이제 월남으로 들어오니까 미군이 63년에 그 전에 뭐 몇천 명 있던 미군이 63년에 16,000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미국의 이제 개입이 본격화되는데 68년에는 공산주의 공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동남아 요새 아세안이라고 활발한 거 아시죠? 아세안이 창설됩니다. 근데 중국이 그 1차 전쟁 때 7개 사단 중무장 시키고 2차 대전 때는 65년서부터는 10개 사단을 중무장 시키는 그 다음에 중공군이 17개 방공사단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소위 미국이 폭격하거나 무슨 미군이 이제 유일하게 강한 게
제공권인데 제공권을 거의 행사하지 못하게, 그래서 미국 항공기가 1,700대가 이게 격추당한 이 정도로 반공 세력이 컸다. 소련도 베트남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소련은 지원한 것 중에 결정적인 것은 이 남진아해의 함정을 항상 여러 대 파견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오키나와에서 괌에서 출격하는 미군 비행기들의 동향을 갖다가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월맹 측에다가 얼리 워닝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방향이 가니까 어느 지역으로 가서 어디 지역을 갖다 폭격할 것 같다 하는 걸 알려주면은 미리 알려줘가지고 주요 인사들, 군, 민간, 그다음에 주요 장비들을 전부 대피시켜서 피해가 거의 없도록 이렇게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탱크 2,000대, 장갑차 1,700대, 야포 7,000문, 방공포 5,000문, 대공미사일, 헬리콥터 이래가지고 대거 지원을 해서 6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떼뜨 공세라고 그래가지고 구정 공세가 이게 아주 100여 군데서 동시에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분석을 좀 해보니까 거의 자살 특공대예요. 근데 베트남군은 제가 사실은 대사할 때 보겐잡은 그때 당시엔 나이가 많으셔서 2번밖에 못 만났는데 그 바로 밑에 별셋 공군 육군 영웅 넘버원 영웅, 그다음에 공군 넘버원 영웅, 이 두 사람하고 좀 이렇게 몇 번 만나고 집에 놀러 가고 그럴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베트남군은 자기 보호수단이 없습니다. 어디 침투할 때 수리탄만 갖고 간대요. 그래서 떼뜨 공세 때문에 이제 그 미국이 완전히 그냥 여론이 완전히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자살 특공대예요. 베트남 사람 베트콩하고 월맹군의 피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에까지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그 미국 대사관에 기자들이 잔뜩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장군들이, 사령관들이 이제 우리 곧 이긴다, 이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 듣다가 이렇게 졸지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여론이 완전히 그냥 돌아서게 됐고,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땅 뜨다 그래가지고 월남 전화해야 된다. 이건 미국 전쟁이 아니다. 그래서 71년에 대부분의 미군들이 42만이 철수를 합니다. 73년에 평화협정. 그 후에 월남군들이 전투를 하는 거 보니까 월남 장비 같은 게 우수한데 전쟁만 하면 져요. 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가 좀 자세히 우리 국내에서 최근에 우리 국내 정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월남 패망 직전에 월남의 모습 같다 하는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구한말에 다 망해 그냥 쓰러지는, 맥없이 쓰러지는 구한말 모습과 같다는 걱정을 하시는 분도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월남 패망 원인이 뭔가? 호치민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무슨 자유민주주의 이런 게 아니다. 이거는 근대화 세력과 동건 잔재들 간의 대결이다. 물론 근대화 세력은 자기들이죠.
호치민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호치민은 뭐 천재라서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가 몇 개 수를 모른대요 도대체.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뭐 중국어도 하고 러시아어도 하고 독일어도 하고.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지적 능력이나 전략적 마인드가 대단한 아주. 아버지도 과거 합격했어요. 호치민 아버지. 그 어려운 베트남 과거를 합격했습니다. 그 진사 또는 뭐 진사라고 그래. 진사. 근데 유학은 뭐냐? 이건 뭐 탁상 공론이다. 응? 뭐 덕이 어떻고 얘가 어떻고 무슨 말이야. 근데 실제 유학으로 다스리는 사회는 어떠냐? 오로지 뭐 삼강오륜, 개인 자유, 개인주의 이러는 개인은 없고 오로지 공. 근데 막상 개인은 뭐하냐? 유일한 가치가 탐욕, 부귀영화밖에 없어요. 공은 뭐냐? 파당하고 노략질하는 것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제가 아시아의 고질병이 부패입니다. 부패한 데선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패 원상이 어디냐? 중국이에요. 그 중국에서는 부패가 어느 정도냐 했더니 자기 월급보다 6배 정도 이렇게 갈취하는 건 뭐건 대단히 양호한, 뭐 어쩌면 한 20배 정도 갈취하는 건 괜찮은 거.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근데 유교가 또 특히 아주 고약한 게 이 부모 경경을 너무 지나치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살던 대로 그대로 답습을 해서 살아야 한다. 뭐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러야 되는데 이순신 장군도 3년상 치릅니다.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이란 개인의 이 마인드가 내가 생각하기에 영어, 한국말로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했더니 무슨 뭐 이건 역시 두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각성 아니면 지각 뭐 이런 걸 텐데 인간의 마인드는 그 인간이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게 하는 거를 갖다가 오가나이즈 하는 게 마인드래요. 근데 경험을 뭐 할 게 있어야죠. 이게 부모 공경해가지고 3년상 치르고 뭐 탁상공론, 공자왈, 맹자왈, 뭐 천자문 외우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비슷한 얘기했고 거기서 과학이 발전하겠습니까? 과학은 자유가 있는 곳에서 발전합니다. 르네상스의 시대에 베니스가 가장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갈릴레오가 베니스에서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베니스는 좀 조금 안 되고 큰데 뭐 잊어버렸어요 어딘지. 그래서 거기서 그 군주가 큰 데서 돈 많이 주겠다고 부르니까 거기로 갔는데 거기가 가톨릭이 센 데라는 걸 친구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너 거기. 근데 결국은 잡혀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위 지성의 센터가 북쪽으로 갑니다. 네덜란드, 영국 뭐 이렇게.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미국으로. 베트남이 뭐 하여튼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아주 심한 부패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베트남이 아니라 월남, 죄송합니다. 이게 베트남이 뭐 똑같은 소리인데 월남이라고 한자로 쓰는 건데 뭐 베트남이라고 그러면 지금 통일된 베트남을 얘기하고 월남이라면 고딘 디엠이라는 첫 대통령이 아주 좀 지나친 이런 족벌 정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성들 이런 사람들 전부 자기 계파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처형당하는데 그 후에도 자꾸 쿠데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족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 소위 유교 사회의 병폐, 파당, 그러니까 탐욕, 노략질하고 수탈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서 하긴 좀 그렇죠. 그러니까 파당을 지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장군들이 최명신 장군 회고록에 의하면은 베트남이 아니라 월남의 장군들이 평균 50명 정도를 부잣집 아들 돈 받고 제대를 시켜준다고 그래요. 그러고 장부에서는 그렇지 빼지 않죠. 그래서 50명 월급을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군 장성이 최명신 장군한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경고를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 장성들은 말 조심해라. 베트남 장성들한테 얘기하면 1시간 뭐 금방 베트콩한테 넘겨준다. 그러고 이 사람들 참 이상한 건 장성들이 그런 짓을 하더라. 우리나라의 그 원균하고 아주 똑같아요. 돈 받고 요새로 치면 얼마쯤 될까요? 뭐 마음씨 좋은 사람은 500만 원만 받고 너 이제 제대해라. 뭐 마음씨 고약한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거 적다. 한 2천만 원 아니면 3천만 원 내면 너 제대시켜 줄게. 그래서 장부에 있는 병사들은 100만이라고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자료들이 있는데 4분의 1로 보면 맞다. 그러니까 75만 명, 뭐 60만 명 이걸 돈 받고 전부 제대를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또 매달 월급은 자기 호주머니 넣고. 가만히 내가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한국군이 거기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소득 수준으로 미국에서 월급을 주죠. 근데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얼마냐 했더니 한국군 대위가 120불이었더라고. 근데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국에서 받는 월급이 한 10배 정도예요. 근데 보니까 필리핀 대위는 450불이야. 그 소득이 높으니까 태국은 뭐 400불인가 되고. 그 베트남 사람들은 얼마쯤 줬을까? 내가 적게 줘도 200불은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5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0불 아니에요. 그 당시에 10,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벤츠. 그때 벤츠가 제 기억에 그건 압니다. 제가 그 비틀스라고 있었죠. 비틀스. 그 900불이었어요. 그럼 10,000불이면은 내 그 당시에 벤츠가 2,000불이었는가 그랬던 건데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술집에 가서 술집에서 일하는 아가씨도 베트콩이고 뭐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보안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야암시장에는 탱크도 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기관포 이런 건 뭐 하루 만에 갖다 주고 뭐 탱크? 내가 뭐 한 며칠만 주면 탱크도 갖다 주겠다. 뭐 이 정도였다고 그래요. 리버티, 아주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 인간에게만 허락하신 리버티에 이 리버하고 비슷하게 리버티니즘이라고 있어요. 리버티니즘.
리버틴 해가지고 리버티니즘. 리버티니즘은 뭐냐 하면은 방탕주의입니다. 방탕주의. 방탕주의 리버티니즘 뭐냐 하면 리버티에서 뭘 뺀 거냐 하면 도덕적인 절제를 빼면 리버티니즘이 돼요. 그러니 뭐 농촌은 전부 베트콩이 지배하고 주한 우리 한국군 사령부에도 그 베트남 이제 거기서 에서 파견 나온 여자들이 이제 뭐 리셉셔니스트라고 왜 이렇게 전화 받고 뭐 이렇게 하는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는 누구 존경하냐 그러면 호치민. 원균이한테 전쟁을 맡기고 나라를 맡겨가지고 군인 다 제대시켜서 돈 받고 제대시키고 전쟁하러 막상 나가려고 그러니까 노젓는 격군이라고 그럽니다. 배를 노젓는 사람들이 있어야 배가 가는데 아예 반 이상 갖다가 제대를 시켜놔가지고 배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더라. 이 사람한테 나라를 잘 지켜라. 군부 잘 맡아서 해라. 하는 이런 꼴이 되었다. 호치민의 통일전선 전략은 공산주의 통일전선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이 수령 독재나 아니면 타당들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가지고 어리숙한 사람들, 서울대학생 중에 어리숙한 사람, 뭐 이런 그다음에 뭐 또 도시 근로자 중에 어리숙한 사람들 꿰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숙청시켜버리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돈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독점하는 이런 사업을 해보자 한 이런 통일전선 전략이 아니에요. 호치민이 머리가 좋고 천재인 게 그 전략을 베트남 국민 통합하는 데 이용한 겁니다. 베트남에서 무슨 노동자 농민의 독재, 프롤레타리의 독재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강대한 나라, 위대한 나라. 전 위대한 나라에 2번 근무를 해봤어요. 미국, 영국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국민의 99%가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서 최고고 우리 정부가 이 세상에서 최고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이 3번째입니다. 여기까지 해보고 지금은 아까 질문하시려고 그런 분이 있어서. 대사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강연 들으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신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하시고 건너뛰신 부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오늘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베트남 관련해서 특히나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답변들을 많이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께서는 자기 소속과 성함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세미나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전공에서 석사과정을 받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 2016년 1월달에 베트남 월남 공산당 12차 전당대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월남 공산당이 1986년에 그 혁신 개방이라는 중국의 개혁 개방을 따오는 그런 정책을 하면서 1986년에 1986년에 그 월남 공산당이 그 혁신 개방이라는 정책을 하면서 사회가 개방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 지난 16년 1월에 베트남 공산당 12차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당시에 어떤 재미있는 일이 발생했냐면은 나이가 70 넘은 그 베트남 월남 총석이 그 이름 원후총 그 사람이 총석이 자리에 총비서 자리에 남게 되고 그 강력한 총비서 후보였던 베트남 총리였던 원 총리였던
윤단용 그 사람이 내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란은 동시에 3명 자리를 그 국가주석, 국가총리 그리고 국회의장 자기 파벌 사람 올리게 됐는데 결국 어찌 보면 이건 베트남 국내의 친중파 그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려는 친중파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베트남 사회 개방을 주장하는 그 친미파 그 항의 정치적인 타입이라 보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 미래 한 5년, 미래 10년 동안에 베트남은 지금의 베트남의 총비서가 주장하는 중국처럼 부패 운동 반부패 운동을 진행하면서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길로 나가는지 아니면 원래 그 총리가 그리고 베트남의 그 남쪽 출신 당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 지금 그 혁신개방이 베트남의 그 공무원이라든가 베트남의 행정부 그리고 의회 그리고 베트남 그 소국정설 같은 행정부나 사법 조직 권력이 많이 커지고 우리 당의 권력이 많이 내려진 추세가 있는데 그럼 이제 베트남이 10년 이후 한 차후의 발전의 길은 공산당의 길을 계속 걷는 길인지 아니면 그 남쪽 출신들처럼 베트남과 국가화되고 결국은 서방의 정치를 받아들이는 길인지 교수님 선생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내가 잘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베트남이 차후에 가야 할 길이 국내에서 가려 하는 길이 베트남 북쪽 당원들이 주장하는 지금 총비서 같은 사람이 주장하는 공산당이 통치를 유지하는 길인지 아니면 남쪽 출신 당원 원래 총리 같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사회 개방과 어쩌면 또 서방의 민주화를 받아들이는 길로 가는지 베트남 국내에서도 평화적인 연변, 평화적인 이항으로 가게 될지 이게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하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친미다, 친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해요. 그 사람들의 외교의 기본이 뭐냐? 모든 나라하고 친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고 참 좋은 질문입니다. 좋은 질문인데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관가에서 유행하는 말이 중국하고 친하자니 중국이 나라가 망하겠고 미국하고 친하자니 공산당이 없어져야 된다. 이 공산당이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원들이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개혁 개방은 계속됩니다. 아까 도이모이 1986년 이제 호치민 주석이 할 수 없잖아요. 불란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죽창 갖고 제일 처음에 총 한 자루 구하는데 10명 죽었다고 그래요. 하나 죽이기 위해서 10명이 그렇잖아요. 죽창 들고 달려들으면 총으로 쏘는 사람들한테 10명 죽어야 총 한 자루 구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 공산 진영으로 우리 공산주의 한다.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건데 이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굉장해요. 대단히 용감합니다. 영웅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똑똑하니까 베트남 국민의 유일한 원수 불구대천의 적은 중국이에요. 월남전 끝나고 나서 2달 만에 베트남 정부에서 미국에다 대고 우리 수교하자. 관계를 빨리 정상화하자. 이런 나라입니다. 개혁 개방 저도 좀 역할을 했어요. 미국하고 무역협정 2000년에 체결했는데 제가 제일 높은 사람 만나가지고 그거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떠났어요. 내가 좀 한참 기다렸다가 왜냐면 자꾸 나보고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미국하고 베트남하고 제일 중요한 정치 문제를 갖다가 한국하고 친하긴 친하지만
그래서 내 떠나기 2달 전에 그 얘기했어요. 난 이제 2달 후면 떠난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나중에 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야 되겠네. 미국하고 동맹으로 가고 인도, 일본하고 군사협력하고 베트남에 가면 요즘 가면은 완전히 박정희 열풍이에요. 제가 의사들, 성형외과 의사들하고 베트남의 시골에 완청이들이 많습니다. 그 완청이 수술을 해주는 걸 지금 21년째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 후에 대학이라고 그 하노이, 호치민, 후에 3대 대학이에요. 거기 의과대학에 학생이 2만 명입니다. 난 참 세상에 그렇게 큰 의과대학도 다 있나. 총장이 나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 수술하는데 의사들 만나자고 하지 않고 의사들은 뭐 됐고 그 병원장에 만나면 되고 나 좀 보자고 그래 만나자고 만났더니 박정희 얘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러더라고. 의과대학 총장이.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지도자가 10만이 넘습니다. 물론 우리 삼성전자한테 도움이 엄청나게 되죠. 왜냐하면 기술이 중국 사람보다 나으니까 중국에서 다 베트남으로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성이 세계 최고고 또 하나 삼성전자로서는 국내에서는 도저히 인력을 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일주일에 2,500명씩 채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500명. 왜? 일주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수용 인원이 2,5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2,500명씩 계속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LG도 지금 하이퐁에다가 센터 크게 세웠고 호치민은 저도 지금 한 2년 전에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지금 호치민이 꼽히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에 국민소득 300불인 나라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월드뱅크 대표가 20년 만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친중? 우리가 생각하는 친중. 베트남 사람들 다 친중이에요. 마음속으로는 이 죽일 놈들. 뭐 그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불구대천의 원수는 중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그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산당이라는 게 좋은 도구입니다. 응? 왕은 황제는 중국 황제 너나 나나 똑같아. 응? 그 대신에 아들 보고 네가 가서 조공 바쳐라. 우리가 베트남한테 배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친미 당연히 친밀해야죠.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다고 그래서 그럼 미국하고 참 친하지. 친하니까 좋지. 내가 그랬더니 나 친미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하면 10시간도 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다른 분? 예. 네. 제가 한 1년 동안 이제 이 탄핵 사건 후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이제 얻어 들었다고 그러죠. 정식으로 배우지는 않고요. 그런 거에 의하면은 베트남은 적화됐잖아요. 적화된 그 베트남을 지금 교수님께서는 대사님께서는 저희는 굉장히 두려워 월맹에 의해서 적화된 월남. 베트남은 우리는 굉장히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적화된 뒤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고
또 지금 어떤 사람이 그 월남을 가보니까, 베트남을 가보니까, 교회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자유도 없고, 또 그 적화 통일된 뒤에 수백만 명이 죽어나갔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대사님께서는 저희가 듣기로는 그렇게 두렵지 않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혼돈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적화가 적화 그러면 우린 좀 이제 옛날에 냉전 시대에 응?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괴물. 응? 근데 제가 베트남 가서 처음 가서 한 달, 두 달 만에 베트남이 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베트남이 적화, 우리가 이제 제가 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75년에 적화가 이제 뭐 적화가 됐죠. 그때 공산주의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수백만이 죽였다.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 가까이 호치민에 살아서 가까이는 못 지냈는데 아주 좋은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몇 번 만나서 좋은 얘기 했는데 이 사람은 망한 월남 정부의 부총리였어요. 양반이 이 양반도 천재예요. 동경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했어요. 이분이 도이모이 개혁 개방 정책에 호치민 사람이니까 소위 개혁 개방 정책의 이반자였는데 모델을 한국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본의 교토 고등학교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집안 좋은 사람이니까 일본이 저 점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보낸 것 같은데 1940년대 초에 이 사람이 교토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서울에 수학여행을 왔었어요. 이 사람이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참관하러 와가지고 보고 나서 자기가 일본 동경대학의 경제학 박사고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박사고 월드뱅크에서 한참 일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자기가 보기에 한국이 최고의 기적을 이뤄낸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을 모델로 해가지고 베트남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주장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재무장관하고 부총리를 했는데 이 사람 전쟁 끝나고 나서 바로 베트남 정부죠. 통일된 정부에서 그 사람을 베트남 경제문제연구소장을 시켰어요. 베트남의 경제문제연구소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공산주의 좀 했어요, 사실은. 그 하노이에서 보건 지압 장군이 아주 그 당원들, 그때는 아주 뭐라고 할까, 열렬 청년들이죠. 늘 아주 질타하는 이런 한번 연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주들을 왜 이렇게 많이 죽였느냐.